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5명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데요. 겨울에도 코로나19와 함께 가는군요. 어제 밤부터 찬바람이 불어왔고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독감 백신 관련 사망자가 29명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을 연기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3,000명 가까이 된다는 점을 들면서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루빨리 원인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36주 된 영아를 입양 보내겠다며 중고 앱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자, 오늘 3분 요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2부는 마을 공동체 소식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웃사촌들 만나보도록 하죠.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즈먼드의 Love Me for a Reason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중고 거래 앱에 자기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면서 판매글을 올린 산모는 조사에서 산모는 입양 절차를 상담받다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입양을 시킬 수 없는 것 등에 화가 나 산모는 판매글을 올렸지만 잘못된 행동인 걸 깨닫고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코로나19 때문에 방문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 경찰은 네, 지난주 이 소식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분노하셨죠. 하지만 이 사건 이면에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서울시 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입니다. 예. 평소에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이만큼 조금 무겁습니다. 일단은 아이는 건강합니까? 예, 아이와 산모는 다행히 지금 건강한 상태로 지금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미혼모 시설에 이제 그 어머니는 가게 되고 아이는 보육시설로. 일단은 분리가 됐고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한 상태. 예. 진행자로서 좀 분노를 삭혀야 되는데 화가 많이 납니다. 네. 처음에 이 사건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뭐 다른 분들이랑 비슷했죠. 너무 놀랐고 처음에는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고요. 뭐 특별한 어떤 개인의 돌발 행동인가 처음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단어들이 이제 같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뭐 입양 절차라든지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또 제가 직업상 이런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미혼모에 대한 비난에도 근거는 있습니다. 입양 상담을 받던 중에 홧김에 좀 그랬다는 거잖아요. 상명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물론 그렇고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분노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고마켓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게 결과라면 여기서 이제 좀 자극적인 문구들을 제거하고 그 과정이나 그렇게 된 원인 같은 것도 좀 같이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의 친모가 미혼모 시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그리고 본인의 형편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 기관에 입양 상담을 받았다는 거. 그런데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 절차나 기간이 너무 까다롭고 길어서 이제 홧김에 올렸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원희룡 지사가 발표를 했었는데 출산이 임박해서야 그 미혼모가 그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는 것까지를 봤을 때 제 주위에서도 아주 간혹이지만 임신을 뭐 5개월, 6개월 때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주로 이제 뭐 미혼 상태거나 미성년 상태인 경우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을 듣기도 하는데 이렇게 원치 않았던 임신, 예상치 못했던 임신, 그리고 뭐 당장 한두 달 뒤에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런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그 엄마가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울 것 같고
예. 사실 저부터도 막 멘붕에 빠지거나 경솔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또 해봅니다. 그래서 입양에 대한 상담 내용이 어땠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내려면 첫 번째는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이 조금 맹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입양 기관과 상담을 거친 후에 또 일주일간의 입양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출생신고를 말씀하셨는데 출생신고는 아이에 대해서 아이에게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남겨주고 그리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합법적인 입양을 꺼리거나 아이를 유기하거나 뭐 극단적으로는 임신 중단을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현실에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은 좀 현실이랑 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미혼모가 입양을 수고하는 기간에 좀 심적 부담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런 숙려 기간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그 이혼 숙려 기간이잖아요. 사주해 봅시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이제 이 이혼이 뭐 최선의 선택인지 충동적인 건 아닌지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지 뭐 이런 거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이런 걸 숙고해 보라는 건데 입양 숙려 기간도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출생일을 제외하고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친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뭐 이 기간에 지원이 없는 거는 아니. 가정이나 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이나 현물 같은 걸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충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도 어느 정도 부담을 져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미혼인 상태의 한부모는 매우 취약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사회나 뭐 가족 주변의 이런 시선이나 눈총 그리고 뭐 양육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다 입양까지 고민한다는 건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담까지 같이 짊어지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게는 결코 쉬운 선택지는 아니죠. 참 이 미혼모의 어떤 그 일들을 보면 혼자 그 복통을 느끼다가 혼자 버스 타고 산부인과 가고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또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제도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식의 측면, 결국은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식상한데요. 그런데 다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제 입양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입양 숙려 기간이 도입되고 입양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입양을 더 이제 관리 감독 측면을 강화해서 국가가 이제 통제하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애초에 취지와는 상관없이 출생 신고를 입양의 요건으로 하면서 오히려 입양이 음성화된다거나 유기나 방임, 임신 중단 뭐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흔적을 남기기 싫어서 그렇죠.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불법으로 뭐 그냥 어디에 그냥 버리기도 하고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쓰레기 봉지에 뭐 아이를 유기한다든지 아니면 베이비박스에 이제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숙려기간 같은 경우도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미혼모라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뭐 생계를 그래도 영위할 수 있도록 뭐 임대주택 같은 뭐 주거 보장이라든지 최소한의 양육기간 비용 보장이라든지 또 그때그때 필요한 또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더 촘촘한 제도적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일단은 제도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이 부분 들여다보고 싶어요. 입양특례법에 출생신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또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 할 수는 없죠. 뭐 그렇기는 한데 그 요건을 반드시 이제 출생신고라는 것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안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어디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런 호적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아이가 출생했다는 거. 대부분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출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 보면 병원에서 바로 이제 뭐 행정기관에 출생 통보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대안으로. 예. 그것도 이제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예. 자, 지금 제도적인 또 말씀하셨고 인식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미혼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최근에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비혼모나 비혼부라는 표현으로 바로잡겠다라고 최근에 또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예. 기혼모, 기혼부라는 표현은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미혼모, 미혼부라는 표현을 쓰는 건 사실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 미라는 이제 한자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뭐 한 2가지 정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 혼인은 아직 하지 않았을 뿐 앞으로 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 모나 부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단어에서부터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뭐 죄인이 되어야 되고 사회 눈총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인식 속에서 정책만 뭐 앞장서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도 또 당당하게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으려면 제도나 인식이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 속에 부정적인 좀 인식이 담겨 있다. 그거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자, 이야기를 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혼모 문제에 대해 논의가 나오면서 저부터 좀 뭐 비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비혼모나 비혼부라는 표현을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비혼부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희 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이제 몇 가지 소송을 좀 지원을 한 사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혼부인 뭐 노을이 아빠 그리고 노을이라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소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을이 같은 경우는 이제 3살이 이제 됐어요. 예. 처음에 옆집 주민이 사흘 밤낮으로 애가 계속 우니까 이게 아동 학대가 아닌가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제 발견이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가서 들여다 보니까 노을이 친모가 아이를 놓고 이제 아이를 버리고 갔고 그래서 노을이 아빠 혼자 노을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일용직을 원래 이 아빠가 하고 있었거든요. 일은 못 나가고 또 분유 기저귀는커녕 월세 20만 원 낼 돈이 없고 그 상태에서 노을이 아빠도 이제 우울증 상태로 계속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부자가 계속 그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뭐 긴급복지 지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연결을 했지만 이 아이가 생후 4개월, 5개월이 됐는데 출생신고가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근데 출생신고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또 복지에 필요한 어떤 가구수 산정 이런 데서 다 제외가 되거든요. 예방접종도 못하고 어린이도 못 가고. 이런 최소한의 복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소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2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을이는 겨우 출생신고를 한 몇 달 전에 하게 됐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아이들 많고요.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제 법무부도 지금 비혼부에 대한 출생신고가 매우 가족관계등록법상에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까다롭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외자의 경우에는 그 엄마만 출생신고를 친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친부가 하려면 그 엄마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이런 정보를 하나도 몰라야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도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서 이런 요건을 좀 완화하겠다 뭐 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복지부에서 또 이제 발표를 했어요.
비혼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뭐 유전자 검사 결과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소송을 한다라는 뭐 소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제출하면 기본적인 아동 수당이나 보육료나 뭐 양육 수당 같은 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만 근데 이 노을인에만 보더라도 몇십만 원을 들여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 뭐 시간과 비용이 뭐 진짜 2년 넘게 걸렸거든요. 이 소송도. 그런 걸 다 이제 감내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노을이 아빠는 문해 능력도 낮았는데 이 분이 혼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좀 어렵죠. 아,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월세 20만 원 내기도 좀 벅찬 상황에서 다행히 이번에 임대주택으로 아유, 이사를 다행입니다. 하셨어요. 너무 다행이죠. 예. 자, 이야기에 조금 돌아가서 비혼부죠? 네. 예, 죄송합니다. 이 비혼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뭐 통계상으로는 한 8,400명 정도라고 8,400명. 되고 있는데 예. 사실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그 조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다른 이제 친척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다 이제 소송을 해서 뭐 법원에 인용을 받아서 지금 출생신고를 한 상태도 아니에요. 법원에 소송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소송을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용되는 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노을이 아빠도 아까 이제 친모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하나랑 또 친모가 법률상 남편이 알고 보니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계속 이제 거부를 당해서 소송이 2년까지 끌어왔던 거죠. 예. 아, 참 이야기도 기가 막히지만 이런 식의 제도상의 허점들이 또 많이 있죠? 네, 뭐 또 하나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센터에서 수행한 소송인데 엄마, 아빠, 자녀 4명인 6인 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 첫째 아이가만 성이 다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면 남남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친자인데. 그게 엄마한테 그 당시에 다른 법률상 남편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아이는 성도 다르고 아예 남남이고 복지 서비스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인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무리 99.999%로 친자 관계입니다라고 나와도 법원에서도 구청에서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 그런 사례가 있었죠.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했습니까? 소송을 이것도 한 2년 정도 했고요. 한 뭐 100몇십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각각 뭐 엄마 아빠 그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끼리 친자 관계가 맞다라는 유전자 검사를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2개 정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또 이제 얼마 전에 출생신고를 이제 새로 했습니다. 기존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폐쇄를 하고 다시 출생신고를 10몇 살 초등학생인데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새로이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을 했죠. 아니 지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들어오는 이런 사례들은 얼마나 돼요? 뭐 한 달에 많습니까? 이런 건수가? 그 정도로 한 달에 몇 건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사실 뭐 저희가 그런 사건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저도 이제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출생신고가 안 돼 있고 실종 선고돼서 사망 처리되어 있고 이런 사안들이 왜 이렇게 사례들이 많지라는 것은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뭐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 4인 가족 이게 많이 줄어든 거는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뭐 통계를 보더라도 1인 가구가 30%가 넘고 또 이제 특히 취약 가구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1인 가구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혈연 기반이 아닌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물과 반려하는 가구라든지 되게 다양한 이제 가족 형태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좀 문제가 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게 좀 정비가 되면 뭐 노을이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아니면은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이 사건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인식 개선이라는 게 빠른 시일 내에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단어 하나 바꿨다고 해서 이게 인식이 바뀔까 사회적인 어떤 문화나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어떻게
인식 개선 부분에서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좀 들으시는 분께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저도 이미 이 단어가 입에 붙어 있고 네, 뭐 예. 이런 상황에서 다양성을 좀 인정하는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좀 이런 예, 원론적인 얘기. 좀 말씀하시면서도 좀 민망하신가 봐요. 네. 너무 식상합니다. 네네. 예.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냉정해지더라고요. 예. 냉정하다. 해줬다. 예,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예. 이 국가의 관리 감독 하에서 입양 기간을 통해서 이제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과거 정권에서도 해외 입양을 매우 적극적으로 예. 권장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지금에서 하는 평가는 아동 수출이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제 평가를 하는 걸 보면 그 당시부터 다 우리가 쓰던 말들이고 우리가 자행해 왔던 일들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명을 중고마켓에 올려서 파느냐 뭐 이렇게 경악을 하지만 같은 생명인데 동물은 상점에서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고 있고 사고 팔고 있고 또 뭐 인신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흥분을 하지만 노동력이나 뭐 성착취나 또 신용 경제적 신용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도 계속 횡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공익법센터의 김도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는 리 씨가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 요가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들의 이웃사촌들을 만나보는 마을 공동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금요일 2부 따뜻한 소식으로 마무리해보죠. 56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55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인데요. 0시 기준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155명으로 집계가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지난달 11일 176명이 확진된 이후 42일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는 데다 소규모 모임이나 회사 등을 고리로 한 산발적 집단 감염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독감 백신에 따른 사망자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지난 16일 처음으로 발생한 후 오늘 0시까지 전국적으로 무려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사협회가 예방접종 유보를 권고했고 서울의 한 보건소도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오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전문위원회 회의를 다시 엽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4,000명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사과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던 택배 분류 작업에 4,00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CJ 대한통운이 투입하는 예산은 1년에 500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넘게 늘며 800억 원을 넘었는데 이 이익에 일정 부분이 투입되는 셈이죠. 다만 분류 작업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남겨진 숙제입니다. 한편 CJ 대한통운 소속 노동자 한 명이 또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요. 7살, 4살 두 아이의 아빠였던 A씨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18일 낮에 출근해 다음날 점심 무렵 퇴근했는데 회사에 호출을 받고 5시간 만에 다시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후 30시간 넘게 일하다가 20일 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제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 직전까지 하루 2시간씩 자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1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주는 교통카드 금액인데요. 지난해 면허를 자진 반납해 교통카드를 받은 운전자는 7,500명, 올해는 지금까지 14,000여 명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교통카드 지급이라는 인센티브 덕분에 평소 운전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까지 자진 반납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5년 2만 3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3천여 건으로 4년 사이 144% 급증했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의 숫자도 5년 뒤에는 498만 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해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현명한 대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요가 진행되고요.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자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손으로 하는 요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바로 아트만 자리 무드라인데요. 예.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신가요? 이 마음의 상태가 얼굴 표정뿐 아니라 손으로도 나타난다는 거. 손이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화가 났을 때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기쁠 때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또 이렇게 그렇죠. 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죠? 감사한 마음이 나마스테. 들 때요? 혹은 양손을 모으면서.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마음의 표시를 그렇네요. 손으로 나타내잖아요. 예. 그래서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 손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아이러니하게도 예. 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손의 긴장감을 풀어내면 예. 우리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요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트만잘리 무드라라는 손으로 하는 요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전에 손의 긴장감부터 풀어내는 그런 예, 예. 요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왼손을 쫙 펼쳐보시고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깍지를 껴볼 거예요. 예, 예. 자, 이때 이 오른손가락의 5개 손가락이 모아질 수 있도록 모아내면서 깍지를 꽉 껴볼게요. 예, 예.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앞쪽으로 뻗어내시면서요. 바닥 향해서 예. 팔꿈치를 펴볼게요. 그리고 펼쳐져 있는 왼손은 나의 몸통과 멀리 뻗어내시는 힘을 예. 발휘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내 몸통 가까이 당기는 힘. 반대쪽으로. 그렇죠. 왼손은 앞으로 밀고 그렇죠. 오른손은 몸쪽으로 당기고. 당기고. 그렇죠. 그러면 그 깍지 낀 그 안에서 좀 자극이 느껴지시겠죠? 그렇죠. 그 상태로 천천히 하늘 위로 올려볼게요. 예, 예. 이때 복부 쏙 당겨서 음. 척추 길어지는 느낌. 이게 뭐가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손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힘입니다. 예, 예, 예. 그 상태에서 내 정면 바라보시고요. 척추를 왼쪽으로 15도 기울였다가 예.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정면으로 돌아오셨다가요. 그리고 다시 호흡, 들이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15도. 예. 그렇죠. 다시 내쉬는 호흡에 정면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두 손을 내려줄게요. 일단 손이 또 지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원합니다. 네, 예, 예. 이렇게 하시고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깍지 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이게 아트만잘리 무드란 아니에요. 이렇게 손가락을 풀어내는 게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인가요? 네. 예. 시간 얼마 없다 그러는데. 정말요? 2단계 이게 바로 1단계고요. 소개해 주시죠. 예. 이렇게 좀 손의 긴장을 풀어내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트만잘리 무드라를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예, 예. 간단합니다. 가슴 앞에서 합장해 주시면 돼요. 합장하고. 네, 합장하고요. 예. 너무 꽉 붙이시는 게 아니라요. 살짝. 예, 이 살짝. 손과 손 사이에 공간을 만드셔서요. 자, 등을 바르게 펴볼게요. 턱 들리지 않게 턱 당긴 상태로 네. 두 눈 감고 깊은 심호흡을 이어가시면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자면 안 되죠? 예, 예. 네, 이렇게 명상 자세를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자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 내면에 집중력을 요구하는 자세고요. 예, 예. 또 좌뇌, 우뇌의 조화를 만들기 때문에 좀 아침에 좀 머리가 아플 때. 주의사만 하잖아요. 예. 우리 형준 아나운서 맨날 주의사만 하잖아요. 바쁘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자세를 해주시면은 좀 편안함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침이 오늘도 주의사만 했는데 네.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18월 7,900원 브라보 스크린 골프 18월 7,900원
7,900원에 재밌는 골프 원 없이 치자. 가맹 문의 1666-3959. 브라보 스크골프. 휴대는 9,900원. 클럽 등 대여용품 별도. 5G, AI, 바이오 산업 등의 주도권 경쟁이 반갑다. 새로운 시대. 내 곁엔 미래를 읽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난 전 세계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 내 미래가 우량해지도록. 새로운 시대 해외 주식 전문가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가장 편안해야 할 곳도 자연이 만나야 할 곳도 함께 어울려 행복이 커지는 곳도 집이어야 합니다. 집은 안단테입니다. 여유로운 삶의 템포 안단테. 2020년 10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길을 열어줄 대규모 복합 지식산업센터가 찾아옵니다. 해외 진출의 성공이 시작되는 곳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 비즈센터. 글로벌 성장의 판을 뒤집을 혁신기업을 기다립니다. 분양문의 1544-9917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정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쉽고 편한 김정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8691-9400. 자, 어제 너무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끼니를 해결하려고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중에 동생이 숨을 거뒀습니다. 거센 불길 속에서도 자신보다 먼저 동생을 지키려 한 10살 형의 노력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배고픈 일이 없기를, 따뜻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샘 스미스와 존 레전드가 함께 부른 Lay Me Down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